발터 베냐민. 발터 베냐민은 유대계 독일인으로 마르크스주의자의 독일 평론가, 철학자이다. 자, 발터 베냐민, 예술론에서 기술의 의미,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제1기술과 제2기술. 베냐민은 기술을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따라 제1기술과 제2기술로 구분한다. 우리가 통상 마법적 실천들이라고 부르는 주술적, 제의적 행위들은 제1기술에 포함된다. 즉, 제1기술은 가능하면 인간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후자, 즉 제2기술은 가능하면 인간을 적게 투입한다 라는 점에 있다. 제1기술의 기술적 위협은 말하자면 제물로 바쳐지는 인간이고, 제2기술의 위협은 인간이 승선할 필요가 없는 원격 조정 비행체들이 개발되는 선상에 놓여 있다. 이번 한 번만으로가 제1기술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보장할 수 없는 실수거나 영원히 대속하는 희생적 죽음이다. 그에 비해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제2기술에 해당한다. 제2기술에서는 실험이 중요하고, 이 실험을 통해 시험적 구성을 지칠 줄 모르게 변형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제2기술은 인간이 처음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연으로부터 거리를 취하려고 시도했던 때에서 기원한다. 달리 말해 제2기술의 기원은 유희에 있다. 제1기술은 자연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원시대의 인간이 자연과 주술적으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생겨난 기술이다. 시원시대 인간에게 자연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자연의 거대한 힘과 작용이 언제라도 인간의 생존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격화된 자연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변화의 힘을 안정화시키며 그에 순응하기 위한 인간의 실천은 주술적 제의와 혼용되어 있다. 베냐민은 제1기술의 목표가 자연의 지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자연의 지배란 이처럼 자연의 폭력적인 힘을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하게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기술은 가능하면 인간의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별자리나 동물의 내장을 읽어내고 숭배신의 형상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술적 제의를 위해 신체를 치장하고 춤이나 노래를 부르고 제물을 바치는 등의 제의 절차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해 직접 수행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1기술을 통해 맺어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진지하고 엄격한 성격을 가지며 그 기술의 실행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제1기술에서의 시간 경험은 1회적이다. 왜냐하면 이를 인번 한 번만으로 라고 표현한다. 제2기술은 제1기술을 통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로부터 자라나온다. 제2기술은 인간이 처음으로 그리고 무의식적 관계를 가지고 자연으로부터 거리를 취하려고 시도했던 때에서 기원한다. 인간의 자연으로부터 거리를 취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제1기술을 지배하고 있다는 신화적, 마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던 자연과 진지하고 엄격한 태도로 관계 맺던 인간이 그와는 다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제2기술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베냐민은 제2기술을 해방된 기술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신체적 현존과 행위를 통해 직접 자연과 관계해야 했던 제1기술에서와는 달리 인간이 제작한 도구나 기계 장치들이 자연과 인간을 매개해 주기에 제2기술은 가능하면 인간을 적게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에서의 시간 차원도 변화한다. 단 한 차례의 실수나 잘못도 용납되지 않던 제1기술에서와는 달리 제2기술에서는 수차례의 반복과 실험을 통해 시험적 구성을 지칠 줄 모르게 변형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제2기술의 모토는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된다.
제1기술로부터 제2기술의 출현, 복제기술의 탈전통적, 탈권위적 효과는 제2기술의 유희적 잠재성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2기술의 성격을 보다 상세히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제1기술은 인간이 자연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생존해야 할 때 자연에 순응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1기술로부터 어떻게 그와는 대립적으로 보이는 제2기술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기술이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기에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 주술적 제의를 통해 공포와 경외의 대상인 자연을 지배하려던 인간이 어떻게 자연으로부터 거리를 취하는 유희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베냐민에 의하면 우주는 그가 자연적 상응이라고도 부르는 유사성의 법칙에 의해 주재된다. 이 법칙은 그 우주의 구성원인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을 자극하고 일깨우는데, 인간은 그 능력을 통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어떤 대상과 유사하게 되고 또 유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 베냐민은 이러한 미메시스 능력이 폭력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대상과 자신을 유사하게 만들고 숨을 죽여야 했던 생존의 필요성의 흔적이라고 말한다. 미메시스는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던 능력이었던 것이다. 자연과의 주술적, 제의적 관계 맺음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려던 주술적, 제의적 실천들, 곧 제1기술에도 이 미메시스 능력이 작용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미메시스는 모든 유의적 활동의 동력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미메시스란 모방을 의미하는데, 플라톤의 경우 감성계의 개별 사물은 참된 실제인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했다. 예술도 모방이며 예술은 이데아의 영상에 불과하다 라고 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모방인데 언어나 리듬 등을 매개로 한 모방은 성격, 언어나 리듬 등을 매개로 한 모방은 성격, 정서행위, 즉 인간 마음의 내부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별 사태의 재현은 개연적, 필연적, 발생 가능한 사태를 이야기한다. 모방을 즐기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메시스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 기술과 집합체의 신경감응. 인류가 기술을 통해 자신의 곧 신체와 감각기관, 지각 방식을 조직해가는 일을 베냐민은 집합체의 신경감응이라고 부른다. 신경감응이란 동물체의 특정한 지절이나 기관이 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의학적 개념인데, 베냐민은 이를 감각적, 신체적 존재로 이해된 인류 집합체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경 감응은 한 집합체를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자연, 세계와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술의 변증법적 작용이 분명해진다. 기술은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주체가 단지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자연을 새롭게 조직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결과물이다. 기술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베냐민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종으로서의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발전의 종말에 다다랐지만 종으로서의 인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다. 종으로서의 인류는 기술 속에서 자신의 자연을 조직한다. 그 기술 속에서 종으로서의 인류는 민족이나 가족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주와의 접촉을 새롭게 형성한다. 라고 베냐민이 말하고 있다. 인간이 기술 속에서 자신의 자연을 다르게 조직하면
인간과 자연, 우주와의 접촉, 관계는 이전과 달라지고 종으로서의 인간은 종으로서의 인류가 된다. 종으로서의 인간이 집합적 주체로서의 인류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한 상태의 인간을 지칭한다면 종으로서의 인류는 집합체로서의 자기의식을 지니게 된 상태를 말한다. 종으로서의 인류는 문명의 발전 속에서 자라나온 기술을 획득하고 사용함을 통해 자신의 자연을 새롭게 조직한다. 기술은 관조적으로는 얻어질 수 없다. 기술은 관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지각과 신체가 기술에 익숙해짐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것이다. 수영 기술은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통해 익혀지며 사냥 기술은 사냥에 필요한 지각과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특정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에 필요한 지각과 신체 능력을 익혀야 한다. 특정 도구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전까지 사용되지 않던 신체의 특정 감각이나 기관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체가 수의적 신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자연과 관계한다. 이처럼 기술은 그를 사용하는 인간 신체의 감각, 지각과 운동 방식을 변화시키며 그 변화는 집합체로서의 인류는 우주와의 접촉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제2기술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의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1의 기술이 자연의 지배를 목표로 했다면 제2의 기술은 그보다는 자연과 인류의 어울림을 지향한다. 오늘날 예술이 갖는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기능은 자연과 인간의 이러한 어울림을 연습시키는 일이다. 다음, 수공적 복제와 기술적 복제. 수공적 복제와 기술적 복제. 예술작품에 대한 기술적 복제는 수공적인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니며 예술작품의 존속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는다. 예술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위축된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역에서 대량 복제 기술은 대중들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시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중예술이 기존의 제의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예술작품은 새로운 기능을 지닌 형상물이 된다. 복제 기술의 발달로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사라지지만 누구든 예술작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중예술의 발달은 대중의 각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을 집단적 주체로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베냐민이 지적하듯 기술적 복제가 등장하기 전에도 예술작품은 원리적으로 늘 복제가 가능하였다. 제자들이 스승의 작품을 모사하거나 작품을 보급하려는 장인들이나 이윤을 탐하는 제3자에 의해 원본이 스케치나 판화 등을 통해 복제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공적 복제는 오히려 원본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원본을 대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화시켰다. 손으로 생산되는 복제에 대한 진품은 이것을 위조품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공적 복제는 예술작품의 권위를 지켜주는 보호대의 역할을 해왔다. 예술작품의 복제가 탈전통적이고 탈권위적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복제가 인간의 손을 떠나 기술과 결합하고 난 후부터이다. 예술작품의 기술적 복제는 1900년을 전후로 전승된 예술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고 예술작품의 영향력에 심대한 변화를 끼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예술의 작업 방식에서 독자적인 자리를 점유하게 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공적 복제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기술적 복제가 복제된 것을 전통의 영역에서 떼어냄으로써 전통을 엄청나게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수공적 복제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던 일이 기술적 복제를 통해 초래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기술적 복제에 의해 예술에서의 가상과 유희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가상과 유희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베냐민에 의하면 예술적 활동의 근원 현상으로서의 미메시스 속에는 가상과 유희라는 예술의 두 측면이 마치 떡잎처럼 밀착되어 포개진 채 잠재해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상과 유희 사이의 관계다. 특정한 역사적, 기술적 조건들에 의해 예술작품에서 가상이 우세하게 되면 유희적 요소는 약화되며 반대로 가상의 요소가 위축되는 것에 비례해 유희 공간은 넓어진다. 기술적 복제는 예술에서 모방이 갖는 성격을 크게 변화시킴으로써 가상을 위축시키고 유희 공간을 확장시켰다. 복제란 복제 대상에 대한 모방이다. 예술작품은 손으로 복제하는 사람은 최대한 원본을 모방하려 시도하는 가운데 원작자가 행했던 창작 행위를 자신의 신체를 통해 반복한다. 그를 통해 만들어진 복제된 예술작품은 시각적으로 이루어진 원본의 모방이자 그 가상이다. 수공적 모방의 결과물인 원본의 가상은 가상으로 의식되지 못하는 한 그 가상은 오히려 원본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자, 원본의 가상이 가상으로 의식되지 못하는 한 그 가상은 오히려 원본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기술적 복제는 복제를 다수화함으로써 일회적인 복제를 대량적으로 등장하게 한다. 기술적 복제가 복제를 다수화해서 원본의 가상이 대량으로 유통하게 되면 그 복제된 것이, 즉 그 복제된 가상이 전통의 영역에서 떼어져 그때그때의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현재화될 가능성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달리 말하면 다수화된 가상이 서로 다른 상황들과 다양한 맥락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복제가 기존의 전통적 예술작품의 권위를 흔들고 그와 유희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 이유는 기술적 복제가 복제를 다수화시킴으로써 복제된 것이 다양한 맥락에서 현재화, 곧 반복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다음, 복제 기술과 대중. 첫째, 기술적 복제를 통해 사물의 모상을 가까운 곳에 가져와 포착하게 되면 작품들은 집합적 구성물이 된다. 기술적 복제는 복제 대상을 다수화해서 다양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반복시킨다. 예를 들어 사진은 예술작품의 축소된 이미지를 다량으로 유통시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제된 작품을 사용하는 대중은 그를 더 자신에게 동화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대중에 의해 동화된 작품은 개인적 창조물이 아니라 집합적 구성물로서의 성격을 얻게 된다. 둘째, 기술적 복제의 산물. 예를 들어 영화는 대중에게 자기 표현과 자기 대면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집합체의 자기 인식에 기여한다. 베냐민은 신문의 독자 투고란이 보여주되 대중의 수동적인 독자에서 필자로 나서게 된 글쓰기 분야에서의 변화를 상기시킨다. 대중이 자신의 노동을 말로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집합체의 자기 인식에 중요한 계기인데, 글쓰기의 대중화는 전문가에게만 귀속되던 그 능력이 집합체의 일반적인 능력이 되는 데 기여한 것이다. 그런데 글쓰기에서는 수백 년이 걸렸던 이런 변화가 영화에서는 10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이 영화에 등장하게 되어 누구나 영화화되어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충족되는 것이다. 영화가 대중화되면서 영화가 재현하는 대중의 이미지를 감상하게 될 우연한 청중의 수는 증가하는데, 영화는 그런 청중이 영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집합체로서의 자기 인식을 얻을 가능성을 제공한다. 셋째, 기술적 복제로 집단적 수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영화는 감상에 있어 진보적 태도를 가능하게 한다.
대량으로 복제됨으로 인해 영화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내 동일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소수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감상하는 회화에서는 수용자의 비평적 태도와 감상적 태도가 분리되어 있기에 관습적인 것은 아무 비판 없이 수용되는 반면 새로운 것은 혐오감을 가지고 비판되기 쉽다. 자신에게 익숙한 예술 형식에 보수화된 수용자의 감성은 새롭고 실험적인 형식을 수용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관중 개개인의 반응이 처음부터 직접적인 대중화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관중 개개인의 반응이 처음부터 직접적인 대중화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영화 감상에서는 개별적 반응들은 밖으로 표출되면서 서로 컨트롤하게 되어 바라보고 체험하는 데 대한 즐거움이 전문적인 비평가의 태도와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진보적 태도가 생겨난다. 영화와 집합체의 신경감흥. 베냐민에게 있어 영화는 당대의 조건 속에서 복제 기술이 갖는 성취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매체였다. 회화나 조각 등과 같은 전통 예술과는 달리 영화는 그 예술적 성격이 전적으로 복제 가능성에 의해 규정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베냐민은 영화가 인간 삶에서 거의 날마다 그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장치를 다루는 일, 그것이 조건 짓는 지각과 반응들의 인간을 연습시키는 데 기여한다 라고 말한다. 베냐민이 장치라고 표현했던 기술적 삶의 환경 속에서 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장치가 조건 짓는 지각과 반응에 인간의 신체와 지각을 연습시키는 것일까? 영화를 통한 집합체의 신경 감흥을 영화의 생산과 수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생산 과정에서 영화는 기계 장치의 테스트를 통과한 테스트 성과를 전시 가능하게 만든다. 베냐민에 의하면 영화 배우가 보여주는 성과는 전통적인 예술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연극 배우의 예술적 성과가 무대 앞에 있는 우연한 관중 앞에서 평가받는데 그친다면 영화 배우의 성과는 제작자, 감독, 카메라맨, 음향, 조명 담당자와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앞에서 테스트될 뿐 아니라 마이크나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에 의해서도 테스트를 받기 때문이다. 둘째, 복제 기술의 산물인 영화는 수용 과정에서도 이전과 다른 지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당대 문화에서 인간 지각 구조에서의 결정적 기능 전환의 징후를 발견하고 인간 지각 구조에서의 결정적 기능 전환의 징후를 발견하고 이를 정신분산이라고 부른다. 정신분산. 주로 개인적으로 감상되는 문학, 회화 같은 예술작품이 개개인에게 내면적 영향을 미치는 정신집중의 방식으로 수용된다면 영화는 관중으로 하여금 비단 감식자의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만이 아니라 그와 아울러 이러한 영화관에서의 관중의 감식자적 태도가 주의력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2 가치를 뒷전으로 밀어내는 정신분산 속의 수용을 연습시킨다.